중국 경제가 단언하겠습니다만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중국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더 중국을 때리기 들어갈 텐데 특히 타이완 해협을 놓고 봉쇄 조치를 하거나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으면 어쨌든 그게 중국 경제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 중국 경기가 정말 사면 초가에 놓였다. 중국 경제가 뭐 안 좋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 또 관심도 많이 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쓸데없이 중국 경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 되니까 특히 한국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도 네. 중국 주가가 빠져서입니다. 중국 주가, 홍콩 주가가 빠진 이유는 중국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중국에서 돈을 빼면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주가 오르고 네. 중국 주가 떨어지는데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네.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일본과는 경합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출 경합도라고 해요. 네. 한국도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고 한국도 미국에 철강, 조선 수출하는데 일본도 철강, 조선, 자동차 똑같이 수출해요. 그러니까 경합하는 나라예요. 경합하는 나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가 의존하는 나라예요.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면 한국 경제도 수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함께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도 같이 중국하고 같은 나라야. 이게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홍콩, 뭐 대만, 한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경향이. 네. 그래서 중국에서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도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보니까 중국 경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중국 경제가 그냥 펀더멘탈 자체가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생산, 소비, 기업의 신규 투자,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거를 좀 하나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비인데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를 보시면 네. 2020년 팬데믹 때 살짝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2022년에 대봉쇄 조치 이후에 급격히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리오프닝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또 다른 지표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지표 대표적인 게 저축액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늘린다는 건 뭘까요? 소비자들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불안할 때 저축을 늘려요. 근데 현재가 경기가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비를 늘려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거는 미래 소비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는 어떻게든 이겨내보고 미래에 불안하니까 미래 소비를 위해서 아껴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저축액이 늘어요. 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제조업 경기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뭐냐면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익남도 기업 출신이지만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건설 회사다. 그러면 구매 부서가 있습니다. 구매 부서가 시멘트 살까, 철강 살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 언제 살까. 그럼 그 구매 담당 부서의 헤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상무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이 조사가. 물어봐서 구매자 관리 지수를 물어봐요. 해서 앞으로 더 좀 살 거냐, 구매해둘 거냐. 네. 그럼 이게 결국 업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제조업은 이 지수가 50을 여전히 밑돌아요. 그러니까 50이 기준선입니다. 밑도니까 뭐예요?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 회복이 안 된다. 생산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뜻이고요. 역시 빨강색 서비스업조차도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뚜렷한 개선세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50선에서 거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라는 관점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수출도 그러한데 이 그래프가 아마 전체적인 것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제가 단언하겠습니다만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갑자기 뭐 파탄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파탄과 꼬꾸라지는 게 다르다. 아, 꼬꾸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처럼 빨간색 선을 보세요. 네. 저는 이걸 꼬꾸라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약간. 더 이상 고성장은 못 가고 그냥 저성장으로 고착화된다. 네. 아까는 늙어간다 이런 표현, 쇠약해진다 네. 이런 느낌이지 갑자기 올해 망한다, 중국 경제가 사라진다, 폭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둔화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중장기적으로 검정색 수출 증감률 그래프가 있죠. 이게 2010년대까지는 10년 초까지는 이게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죠. 이게 뭐예요? 수출이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근데 반대로 좀 넘어가서 2010년대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밑돌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중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미중 패권 전쟁이다,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건데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지만 수출도 호락호락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비도 생산도 경기도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다만 한 가지 의견 드린다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 경제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중국 경제가 여전히 뭐 4%대 5%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도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이렇게 쇠약해진다, 꼬꾸라지는 흐름이다 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 못하겠다. 한국도 피크 차이나 정점 찍고 다시는 고성장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구조적인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쇠약해지면 한국 경제도 수출이라는 경로, 적어도 수출이라는 경로면에서 쇠약해지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좀 궁금했었던 게 네. 우리나라로 돈이 안 오고 중국에서 나온 돈이 일본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네. 우선은 그러면 이제 일본은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서 그걸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으니까 우리나라 올 돈이 일본으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주식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섹터를 ETF로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잠깐 한번 ETF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MSCI 지수. 그럼 MSCI에 선진국 지수가 있고 신흥계도국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신흥국 지수에 신흥이죠. 들어가 있죠. 네. 일본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시고 간접 투자만 생각해 봐도 옮기는 거군요. 그렇죠. 돈을 이쪽으로 넣을 거냐 이쪽으로 넣을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네. 그만큼 아시아에 투자를 하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그 돈이 중국이 쇠약해진다. 그러면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는 펀더멘털이 괜찮았으니까 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더 중국을 때리기 들어갈 텐데 특히 타이완 해협을 놓고 뭐 봉쇄 조치를 하거나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으면 네. 어쨌든 그게 중국 경제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이고 대체제로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네. 투게더가 있고 조한나골드가 네. 있어요. 근데 투게더가 없어요. 어. 뭐 삽니까? 조한나골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사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니까. 대체제 성격이 있기 네. 때문에 중국이 아니면 일본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금이 몰렸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어제인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반대로 또 중국은 또 경제 안 좋다고 또 금리 막 낮추고 막 이러는 네. 것들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것이 뭔가 좀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 그것을 직접 연관을 시키긴 좀 어렵고요. 물론 미국도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자국 경제가 더 중요해요. 네. 중국 경제는 제가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어땠었을까요? 한 계속 2-30년간 똑같다고. 물가 상승률이 그냥 0 밑에서 맴돌았어요. 0 밑에. 그 언저리에서 맴돌았어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우리 한국어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영어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도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고 정체된 거예요, 나라가. 네. 성장세도 주춤하고 0%대. 그러니까 이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경제였으니까
경기 부양이 중요해요. 물가 안정이 중요해요. 좀 부양부터 해야 경기 부양이 네. 중요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줄곧 기록했기 때문에 이 2022년에 글로벌 인플레가 작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2%에서 6.3%로 올랐어요. 그럼 대략 격차가 대략 한 4%포인트 인플레 압력이 작용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에서 9%로까지 올랐으니까 한 6% 혹은 7%포인트의 인플레 압력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근데 일본도 작용했겠죠.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에서 인플레 압력이 4%포인트 작용해요. 그럼 마이너스 1%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4%포인트 정도 작용하면 0이나 마이너스 1이면 기껏해야 4% 정도를 찍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랬을 때 이 고물가 가지고 놀랐을까요? 아니면 와 다행히 이 디플레에서 벗어났구나. 우리도 이제 좀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물가가 무서워서 고물가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 얻어 걸렸네.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물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물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 만났으니 그냥 금리 놔두자. 물가는 좋아. 이 정도면 감사해. 또 정점 찍고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로지 경기 부양만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 어쨌든 물가는 2%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목표 수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의 금리 인상은 뭘까요? 금리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 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끌어내렸죠, 우리나라도. 네. 미국도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이 있는 거예요. 통화정책 수단이 없으면 위기 대응 능력이 사라져요. 올려놔야 내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는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다. 그래도 한 1% 정도는 금리를 올려놔야 그래야 위기 상황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약간 체력을 끌어올려 놓는 느낌인 건가요? 총알 장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총알이 없으면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흐름인데 금리 정상화했다가 혹시 물가가 다시 디플레되면 어떡할까? 이런 걸 염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조심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인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보고 인상하는 거예요. 단서가 뭐냐면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률이 뚜렷하게 상승하면 이번에 1차 집계 결과 한 5.28%인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역대급이에요. 상당히 많이 예, 이 역대급이에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 역사상. 네. 그러니까 계속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 임금은 쉽게 말하면 인건비잖아요. 기업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반영되겠죠. 네. 그래서 물가가 그래도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결과 통계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도로 막 급격하게 올리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일본이 지금 목표하는 금리가 네. 마이너스 0.1%였거든요. 네. 0.2%가 목표입니다. 0.2. 목표가. 아, 그게 될지는 몰라요. 네. 목표가 0.2%예요. 그만큼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우리 한 번 인상 인하할 때 베이비 스텝을 0.25%포인트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미세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된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엔화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만큼 일본의 체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간다고 말해요. 일본 체력 약합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2023년만 반짝 1% 후반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4년에는 도로 1%로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IMF의 전망치도. 네. 그리고 IMF 전망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의 페드가 있듯이 일본의 BOJ,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은행 홈페이지 가서 일본은행 위원들이 바라보는 일본 경제 전망.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은행이 바라보는 일본 경제 전망도 24, 25년 다시 1%대로 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전망이 아니에요. 원래 0, 1%를 왔다 갔다 하다가 23년에는 쉽게 말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소 얻어 걸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 후반을 경험했는데 다시 1% 정도로 내려오고 25년 또 더 0%대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 중앙은행이라는 통화정책 수장과 재정정책의 수장,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한다면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어쨌든 다른 거 무시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올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올려야 그렇죠. 어떤 위기가 또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1은 말도 안 된다. 그래도 0.1까지는 올려놓자. 이런 흐름이라고 정상화라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0% 이자라고 생각하면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도 이자를 안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해도 돈을 안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할 데도 없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잠깐 설명드린다면 중앙은행이 있고 아주 쉽게만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겠죠. 근데 우리 부익남님도 네. 한국은행 가서 돈 빌리지는 않잖아요. 네.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금리는 뭘까요? 정책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올 때 네. 유동성 마련할 때 적용하는 금리니까 마이너스 금리면 은행으로서는 돈을 마구 빌려와도 되겠죠. 네. 근데 돈을 마구 가지고 와봐야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1%로 대출을 해가요. 근데 그런 대출 수요가 있어야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도 시중의 유동성이 뭐 적극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어쨌든 양 옆에 나라, 지금 네. 일본, 뭐 중국 약간씩 변화가 있으니까 우선 이제 중국의 경제가 이제 더 뭐 어쨌든 천천히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네.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우선 네. 중국은 뭐 지금 디플레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걸 이제 중국도 겪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재밌게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금리를 마이너스로 동결했지만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했단 말이에요. 네. LPR 금리를 뭐 인하했단 말이에요. 또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럼 중국 경제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에요. 바로 물가 상승률 둔화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인하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낮은 금리인데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디플레가 현실화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스스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네.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늪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요. 중진국까지는 왔는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패권 전쟁도 작용하겠죠. 네.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말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고요. 부동산 또 마지막으로 부채의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까지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도 낮추는데 그런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다 묶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중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가 2020년 들어서 계속 3%를 밑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는 2%지만 중국의 목표 물가는 3%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여러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의 물가 상승률 관리는 3%를 목표로 한다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 물가 상승률을 우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3%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보시면 2020년 팬데믹 이후로 3%를 밑돌죠. 네. 쭉 밑돌죠. 파란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밑돌다가 22년, 23년 들어서 세계가 다 고물가 때문에 그러네요. 걱정이던 그 구간에 혼자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거예요. 목표 수준을 밑돌아요. 네. 이거를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다.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건 디플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3년 한 2, 3월부터 중국 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를 깃고 다시 0 마이너스 그러다가 23년 후반부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8 그리고 0.2%로 오른 거예요. 다만 24년 2월 물가 상승률이 0.2%로 고작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설명절이 있었어요. 잠깐 좀 소비를 했군요. 네, 왜냐하면 이 물가는 24년 2월 물가는 23년 2월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3년 2월은 팬데믹
팬데믹 때문에 아. 춘절 효과가 없었어요. 네. 설 명절 이렇게 모임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24년 2월은 대대적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폭발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월 물가도 폭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0.2% 오른 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이게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막 저 4, 5% 이상씩 막 올라가던 물가가 있는데도 여기는 0%를 찍었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많았다는 거네요. 글로벌 인플레 압력마저 없었다면 네. 마이너스 물가였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 소비자 물가를 지금 봤지만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지표가 PPI 생산자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 물가가 어떻느냐 보면 제조 물가가 오르면 한 3개월 있다가 소비자 물가도 반영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제조 물가 생산자 물가는 더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물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비를 안 하고.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네. 그래요. 소비가 안 투자도 안 되니까 하고.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깎아주고. 떨어뜨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었던 거예요. 그래 가동률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디플레이션 현상에 낮은 금리를 계속 도입하고 지급 준비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단순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아,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 뭐 이런 네. 것들은 지금 당장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가요? 구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건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부터 그 IMF 전망은 28년까지 있으니까 2028년까지 구조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그래프 다시 보여드릴게요. 구조적으로 좋게 흘러가진 않겠다. 이제 3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성장률이. 그러니까 3%면 거의 한국 혹은 뭐 한국, 미국도 가끔 경험하는 뭐 성장률이거든요. 선진국 정도 수준. 예, 선진국 안착한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거고요. 이런 흐름이지만 24년 하반기 경기적 회복은 있습니다. 왜 리오프닝의 효과가 드디어 24년 하반기 나타나고요. 또 관광객의 유입이라든가 네. 또 그 밖에 해외 직접 투자가 묶였던 게 좀 들어오고요. 일시적인 회복은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수 쪽을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부동산 쪽을 많이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쪽이 힘들면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은 뭐 반등의 여지가 좀 있나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0%는 아니지만 0%는 아닙니다. 많진 않다. 예, 많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그 회복의 정도가 강하긴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 회색 그래프, 그리고 부동산 판매 면적 지표,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규 착공을 안 하겠죠. 신규 착공 면적 지표 전반적으로 다 우하향합니다. 네. 이게 부동산경기 침체죠. 또 부동산 경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도시마다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도시들을 나열해봤어요. 보면 도시들 중에 하락하는 도시를 초록색, 상승하는 도시를 빨강색. 그럼 하락하는 도시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자. 한 지금 70개 도시 중에 한 60개는 그렇죠 60개 네.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데. 63개 정도가 하락하는 도시예요. 네. 그리고 하락 전환하는 도시 수가 더 많아지죠. 네. 상승하는 도시들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딱히 지금 당장 개선될 만한 그런 여건이 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의 늪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렇다 할 경기 부양책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정말 사면 초과에 놓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돼서 한국 경제도 중국 때문에 뭐 좋아지기가 지금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일단 대중국 수출이라는 면에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디리스킹 혹은 디커플링 네.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즘에. 그러니까 디리스킹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험을 좀 차단하자 혹은 중국과 따로 가자. 근데 이게 대중국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유지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을 적극적으로 신흥국을 수출국을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죠.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지금 약 2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예를 들어서 5, 6, 7%로 늘어나고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10%, 15%로 늘어나고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 세계 주요 강국들이 싸울 때 서방 강국 그리고 중러 동맹국들이 싸울 때 글로벌 사우스들의 입지가 부상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더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들, 그런 기업들의 대응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한다. 네. 그만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또 생산성이 둔화된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대중국 수출이 단순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그것도 막대한 비중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디리스킹 전략, 디커플링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어쨌든 지금 연말에 또 미국 대선 있고 그러면 네. 뭐 이제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네.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중국을 뭐 더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뭐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바이든도 중국을 때려요. 바이든도 중국을 견제하는 노력을 그냥 대충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민이 워낙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지배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그 지표를 항상 계산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걸 활용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내가 당선이 되면 중국과 우리 지지자들 뭐 따라가야죠. 악수할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 지지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내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제대로 때릴 수 있다라는 입장은 비슷해요. 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근데 트럼프가 조금 더 센 인물인 거죠. 왜냐하면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을 말 그대로 현실화한 네.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은 국민의 지지가 그러하니 그걸 그대로 받아가는 인물이니까 네. 정도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트럼프가 좀 더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때리는 액션이 더 취해질 것이고요. 실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중국에서 뭐 정말 한 20% 정도를 수입해다 쓰던 그런 나라가 네. 17년도에 네. 22%를 수입해다가 쓰던 나라가 계속 중국에서 의존도를 줄여나가죠. 중장기적으로. 네. 지금은 한 13%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네.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도 추세적으로 늘어나죠. 이거 보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멕시코나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늘린다. 이 멕시코나 베트남이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네. 혹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디리스킹 전략인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유인하는 정책들을 가동해요. 어떻게? 법인세를 떨어뜨려요. 네. 트럼프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기업을 철수시키고 미국에서 사업해라라는 의도거든요. 중국을 관세를 높이고 비관세 장벽도 높여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미국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아 여기로 와라 이거야. 근데 여기로 와라는 미국 기업만 와라가 아니라 한국 기업도 여기로 와라. 그밖에 뭐 일본 기업, 유럽 기업 다 여기로 와라 이거예요. 중국 기업도 미국 와서 사업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전쟁을 가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조적으로도 패권 전쟁에서 둘 다 스크래치는 나겠지만 네. 싸우다 보면 둘 다 스크래치는 나겠지만 중국도 역시 스크래치가 나는 건 맞고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차이나 엑소더스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해야 안 해요. 못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급감하고 있고 인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인도의 GDP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줄고 있고 인도는 늘고 있어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멕시코 이런 등지로 기업들이 달아나는 모습, 탈중국,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은 뭐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네. 한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좀 들어가는 어떤 뭐 투자나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뭐 베트남이든 멕시코든 아니면 미국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소 중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 중에는 아직 이런 기업들 중국에 잘 남아 있지 않느냐. 그 기업들은 왜 남아 있을까요?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지금 20%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한 게 아니에요. 폭망한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중국 경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쇠약해진다는 거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 들어갔고요. 고령화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중국 자체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안고 있고 경기적인 아까 여러 함정들, 늪들 이런 것들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이런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을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가 부익남에 왔으니까 투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서 네. 그 나라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그 그래프만 보면은 베트남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베트남 오늘은 제 그래프를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활약할 국가가 있죠.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예. 그래서 인도, 인도네시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투자라는 건 결국에 이제 뭐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도 네. 맞으니까 네.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이제 알고 네. 우리도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국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 미국은 계속 뭐 좋은데 중국만 힘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스크래치가 같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미국도 뭐 한때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또 계속 경기가 좋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뭐 노 랜딩 뭐 이렇게 그냥 쭉 그냥 가는 건지 네. 아니면 한번 경기 침체 한번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미국 경기를 저는 판단할 때 답변부터 드린다면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랜딩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네. 강한 견조한 경제의 성장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게 노 랜딩일 것이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 24년 하반기에 네.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고 또 하드 랜딩으로 보는 것은 뭐 정말 엄청난 경제 위기 같은 것이 온다. 네. 상업용 부동산이 막 쓰러져 가지고 미국 경제도 한번 폭망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드 랜딩이죠. 네. 근데 저는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GDP 지표는 23년 4분기까지예요. 4분기까지의 지표로만 보면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3분기 5.5%, 4분기 3.2%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만 보면 아니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 맞아?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그 페드식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네. 유연해요. 유연한 대응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주요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관측하고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성장 경로 이게 안 좋아질 거다. 그로스 패스라고 하죠. 성장 경로로 보면 어쨌든 24년 1분기부터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4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 좀 이 정도면 좀 타격이 있다. 어느 정도의 강한 충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면 그 고금리의 역습이 있네, 습격이 있네라는 그런 타격을 좀 받다가 다시 회복세로 가는 그런 경로로 IB들은 보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경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게 견디기 위한 구조가 뭐냐면
고정금리를 도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7.5%가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반대로 87.5%가 고정금리 네. 대출이에요. 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도입했던 대출받았던 대출 규모가 22년에 금리 인상할 때 그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22년, 23년 동안은 금리 인상기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들의 부담은 언제 작용할까? 24년, 5년에 작용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의 습격이 언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함에 따라서 한 6개월 후에 경기 침체의 그 어떤 습격이라고 볼까요? 경기 네. 침체의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은 경기 침체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했죠. IRA 법안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 짓게 하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들을 공장 짓게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신규 투자가 계속 일어나요. 건설 투자가 일어나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 공급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맞물리고 또 세계의 AI를 견인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고 미국이죠. AI 반도체를 견인하는 나라도 또 미국이고 그런 영역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충격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리질리언트하게 방어했다. 그러니까 충격이 왔지만 그 이상의 성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었고 다만 그 충격의 정도가 나머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겠지만 그 고금리의 충격, 고금리의 습격 그런 것들은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의 전망이 아니라 IMF의 전망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명드린다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2022년, 23년까지는 그래도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네. 24년, 25년에는 2.5에서 2.1, 1.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네. IMF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뷰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뭐 1.7%가 하드랜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노랜딩도 아닙니다. 네. 1.7%면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완만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경기 침체. 그래서 저는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IMF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뭐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오는 어떤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아까 본 것들 중에는 이제 안 좋게 보면 막 마이너스 네. 역성장도 이제 예측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맞아요. 건가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부익남님이 뭐 키도 크고 건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이런 무거운 짐도 부쩍 들 거야 이렇게 기대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건강함이에요. 네. 경제 성장이에요. 굳이 따지면.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건강 검진했더니 암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과는 무관하게 훅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 경제를 여러분 진단할 때,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진단할 때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로 진단하면 좋아요. 경기 안정됐느냐, 두 번째 물가 안정됐느냐, 네. 세 번째 금융 안정됐느냐.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경기를 진단하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제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잣대로 보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경기 안정 목표, 금융 안정 목표, 물가 안정 목표 이 세 가지가 중앙은행의 목적이에요. 네.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은데 경기 안정은 나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불안해서 금리를 조급하게 인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경기라는 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암세포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그냥 조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진단해야 돼요. 그게 금융 안정입니다. 네. 근데 그 금융 안정 부분이 불안하다는 것을 지금 질문 주신 거예요. 뭐가 상업용 부동산 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거 맞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거 맞는데 그게 금융 불안을 만들까? 이 부분을 진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위기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상업용 부동산 불안 저도 동의해요. 첫 번째 1단계 상업용 부동산 불안 동의해요. 그럼 이게 뭐를 영향을 줄까요? 그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연결이 되겠죠. 네. 이것도 부실하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부실해질 거야라는 걸 네. 동의해요.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까? 이 세 번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단계를 봐야 되는데 1, 2번 단계만 가지고 미국 경제 하드랜딩 온다라고 주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까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미국 유형별 공실률이에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5%입니다. 그 공실률이 그마저도 23년 2분기보다 떨어졌어요. 네, 뭐 높지는 않은 편이죠. 예, 5%는.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아요. 네. 미국 주택 경기는 괜찮아요.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공급 부족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근데 오피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 리테일, 우리나라 쪽은 상가 같은 거예요. 근데 오피스와 상가를 비교해 보면 오피스 공실률은 19.2%입니다. 그마저도 22년 3분기, 23년 2분기와 비교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공실은 심각하다. 거의 20%에 육박하다. 심각한 겁니다. 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10%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22년 작년 그 전년보다는 나름 조금 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건 뭐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오피스 공실로 인해서 결국 이 오피스를 지었던 건설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도 힘들어질 수 있고, 네. 근데 여기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수 있는데 그 금융기관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 은행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국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만 개. 만 개가 네.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은행들은 한 20대 그냥 정말 큰 은행들이에요. 정말 라지뱅크라고 표현하는데 대형 은행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CRE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누구냐면 이 초록색 보세요. 계속 늘어나죠. 네. 해가 갈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로컬 누구예요? 뱅크? 로컬 스몰 뱅크예요. 스몰 리저널 뱅크, 로컬 뱅크. 그러니까 지역 중소은행들이 익스포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상업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인정. 그럼 이것이 중소 로컬 은행들의 부실로 연결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를 가져올까? 이 세 번째 경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불안한 은행들이 이런 은행들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은행들일 겁니다. NYCB는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유독 더 많이 대출해준 60, 70%, 80% 대출해준 은행들이 이런 은행들. 제일 위기가 지금 예. 직전인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 은행들인데 그럼 이런 은행들이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이게 less than 1.38 빌리언 네. 이게 소형 은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비트윈 여기가 중형 은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형 은행입니다. 규모 차이가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 파랑색을 보시면 파랑색과 이 회색을 보시면 회색이 뭐냐면 아까 상업용 부동산에 얼마나 더 노출되어 있느냐. 네. 익스포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가 익스포저 되어 있어요? 소형 은행들이 그러네요. 노출되어 있어요. 네. 대형 은행들은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이 파랑색은 뭐냐면 전체 기여도예요. 미국 은행 시스템에 이 소형 은행의 기여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미하다. 너무 작네요. 대형 은행들은 절대적으로 많은 기여도를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인정. 그리고 그것이 일부 금융사들의 부실로 연결될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중소 로컬 뱅크들의 부실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부실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대형 은행들이 이들 은행들을 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수학적인 접근인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심리적으로 이런 중소은행들이 부실로 연결이 돼서 그런 은행들을 인수합병하는 대형 은행들이 있을 경우 그 대형 은행들도 불안해하면서 돈을 막 인출을 해요. 뱅크런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수학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 가능한 범주로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까지 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심지어 제가 이런 근거까지 대드릴게요. 지난 12월 FOMC 회의 때까지는 두 번째 그
FOMC 회의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의 두 번째 문단이 금융 안정 여부에 대한 페드의 진단이에요. 네.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을 쓴 이유는 금융 안정 여부를 고민한 거예요. 언제부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있었을 때부터. 네. 근데 지금은 그 문단을 아예 지웠습니다. 금융 불안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 가지고 미국 금융 위기 온다, 하드랜딩 온다라는 근거를 그것만 갖고 찾으면 안 된다. 그게 금융 위기로 올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시는 거죠. 결국에 어떤 위기가 온다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업계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그 초대형 어떤 그 집단에서 위기가 와야지 사실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렇죠. 건데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약간 좀 네. 잔잔한 거기 때문에 해결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 그렇게 저도 보면 보고 되겠군요. 있고. 다만 뭐 이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심리적으로 이게 발동이 돼서 그런 대형 은행들이 그런 부실 은행들을 떠안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만약에 뱅크론이 뭐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경우 그러면 대형 은행이 만약에 쓰러지게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정말 금융위기가 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미국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옐렌이 네. 다 알고 있어요. 파월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 지금 PF 위기랑도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죠. 비슷합니다. 뭔가 다들 걱정은 하지만 이게 따져보면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매우 비슷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현재 3분기 기준 23년 3분기 기준으로 134조 원 해당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그 밖에 다른 이 금융위에서 통제하지 않는 관리 범주 밖에 있는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까지 하면 202조 정도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근데 그 202조가 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02조가 다 쓰러지면 우리나라는 네.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6.25 전쟁 사태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IMF 외환 위기는 저리 가라요. 다 위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동산 PF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인 거 맞아요. 약한 고리인 거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강조합니다. 약한 고리인이 잘 주시하자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부동산 PF 대출 그 연체액이 대기업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라고 안 쓰러지느냐? 대기업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건설사들이 불안한 거 맞지만 건설사들이 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다른 계열사들한테 네. 사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이 불안하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들이 사주고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가 아니라 위험하면 뭐가 위험한지 제대로 파악하자는 건데 지금 전체 134조가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인 건 맞지만 이게 마치 뭐 4월 위기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3분기에 미국이 어쨌든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약간 좀 잠잠해지고 살짝 네. 좀 낮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시기랑 이제 얼추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금리 인하 시기는 한 어느 정도로 네. 보십니까? 2022년부터 23년 동안에는 제가 이 채널 출연하거나 할 때도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이제 쭉 맞춰 오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은 24년 연내에는 올 거라고 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24년 연내는 온다.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그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물가 안정.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껴도 됩니다. 두 번째, 금융 안정이 걱정이 돼서 서둘러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물가 안정만 고려하면 돼요. 지금으로서. 그러면 단축시킨 거예요. 만약에 금융 불안 문제가 터져서 금융 위기가 온다. 만약에 미국 경제 위기가 온다. 하드랜딩이 온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갑자기. 소집회의 네.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그런 시나리오로서 가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시나리오로 전제하기는 어렵겠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물가의 흐름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물가 잡으려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을 물어보신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언제 잡힙니까예요. 네. 물가 잡히는 시점에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약간 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물가 잡힌다는 개념은 뭘까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네. 그때 컨빅션,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파월이. 자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볼게요. 2022년 6월에 9.1%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때 깜짝 놀라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네. 한 거예요. 물가 잡으려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얼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하향 안정화된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PCE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7.0을 기록하고 2.4%까지 현재 내려온 것이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2.8%까지 근원 물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 제가 빨간색 선 그어놨죠. 2%라는 목표 물가에는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언제 2%에 부합하느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합한다는 얘기를 조금 더 서두른다는 관점에서 말하면 2.34% 정도를 언제 기록할 것이냐. 그게 기록되면 그 기록되는 것을 보고 FOMC를 회의하는 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34까지만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근원 봅니다. 물가 기준인가요? 조금 근원 물가 기준으로 조금 왜냐하면 이 PCE 물가가 매월 말에 발표돼요. 네. 그럼 매월 말에 예를 들어서 3월 말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는 3월 물가가 아니라 2월 물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적극적으로 서두른다면 2.34%가 나와도 금리 네. 인하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컨빅션을 가지고 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2.1 정도는 나와야겠죠. 그래야 확신을 갖겠죠. 네. 그 정도 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물가가 왜 안 잡히느냐를 봐야 돼요. 이 기여도를 분석하면 이게 레고 블록 쌓는 거예요. 레고 블록을 쌓는데 한번 이렇게 손을 모아보세요. 네. 두 손을 제 위에다가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 네 개로 구성되는 네 개를 쌓은 이 높이가 뭐예요? 이게 이게 물가 상승률인 물가 거예요. 상승률이죠. 그럼 각각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네. 각각의 구성을 보는데 그 중에 뭐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근원 서비스. 근원 서비스가 안 빠지고 있어요.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 근원 안 상품 빠지는데. 물가는 해부를 해보면 다 빠지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이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요. 렌트비, 주거비가 안 빠지는 거야. 네. 그 주거비는 왜 안 빠질까요? 주거용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네. 주거비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은 왜 안 빠져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니까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주거비가 조금 더 둔화돼야 되고 지금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되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4%대예요. 3% 중후반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 구간이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 시장이 좀더 다소 안 좋아져야 네. 돼요. 고용 시장이 다소 악화되어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네. 그 지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현재 페드의 전망대로만 말씀드리면 그 지점이 근원 PCE가 잡히는 그 구간이 목표하는 구간이 도래되는 시점을 7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월로 현재 네. 가정하고 있어요. 다른 이변이 없다면입니다. 다른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스웨즈 운하라든가 또 여러 해협을 지나는 그 네. 구간들이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이 가뭄 때문에 이 배가 물동량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가.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시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는 거.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전제는 바뀌지만 현재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는 지점이 7월에 좀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요. 조금 더 빨라진다면 6월 달. 평범하게는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지점은 7월 달. 근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9월로 보고 있습니다. 8월은 FOMC 회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9월로 보고 있는 겁니다. 늦어지면. 근데 지금으로선 7월에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져도 뭐 7월에서 9월 정도라면은 그때 뭐 내리는 게 이제 기존에 말했던 건 한 3번 내리겠다 했는데 그만 2, 3회 정도. 3번은 좀 어렵다고 보고 3번은 있습니다. 좀 어렵고. 예. 그럼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5%대 정도. 5% 그렇죠. 4.75에서 5.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의견을 드릴게요. 저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네. 한번 0.25를 하고 그리고 9월 FOMC 다음 FOMC 때는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보고. 왜냐하면 그 금리를 5.5까지 올리기만 했다가 처음 인하한 거니까 이것이 실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뭐 주가가 폭등하나 네. 집값이 폭등하나 이런 것들 경과를 지켜볼 거야 한두 달. 그래서 9월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에 하면 9월엔 안 하고 그 다음 달에 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어차피 또 그때 가면 또 변수들이 막 들어오기 그럼요. 때문에 뭐 지금의 이제 예측이지만 예. 어쨌든 한 2번 정도 뭐 네. 하반기에는 좀 한다 네. 정도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면 3번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7월에 안 하고 9월에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정도 연말쯤 돼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3번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7월에 언제 하면 두 2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6월에 하면 3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지금 금리 인하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는 우당탕탕 하드랜딩 오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 이게 아니라 네. 금리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역시 그렇죠. 너무 높으니까. 맨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 네. 금리를 정상화하는 개념이고 미국은 5.5%는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해 나간다. 정상화니까 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건 없죠. 없어요. 예, 그렇게 보겠고요. 한 가지 지금은 다소 이코노미스트적인 뷰고요. 정치공학적인 접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이 어떨까요? 불만이 많겠죠. 네. 불만이 많을 거야. 고물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고금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월에 대선을 앞에다 두고 물론 지금 이 정치공학적 접근은 파월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줄까? 판단을 해준다라는 네. 전제. 왜냐하면 옐렌에 의해 흔들릴 것이다라는 가정인 거예요. 네. 그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드린다면 11월 대선을 앞에다 두고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다가 약 3개월 정도 네. 약 3개월 정도 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역시 이 정부 마음에 드는 정부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대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 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막 주가도 그때 막 약간 좀 튀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 5년 내내 불만이 있다가 네. 3개월 직전에 불만을 해소해주면 불만이 만족으로 바뀐대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도 맞물리고요. 또 한 명은 파월의 성향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적인 접근이 있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있고 연준 의장의 성향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향을 분석했을 때 파월은 딱딱 끊는 걸 좋아한대요. 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다가. 인하를 안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설 때 인하를 하는 성향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신뢰하는 네.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전문성은 아니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네. 이제 미국 금리나 뭐 미국 경제, 뭐 중국 다 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사실 다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낮추면은 한국도 따라 낮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월에 만약에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 의견을 드리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만 고려하면 될 텐데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네. 세 가지만 신경 쓰면서 이게 중앙은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한국은 하나 더 고려하는 거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하는 네. 거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먼저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졌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외환위기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제가 정말 한 30분 동안 네.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환위기 안 온다. 이것 예. 때문에 한때 또 시끄러웠잖아요. 돈 다 빠져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자금의 유출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때 시점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시점에 따라 또 달라요. 다른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이 급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만 인상함에 따라 벌어지는 격차죠. 이런 걸 조금 이름을 붙인다면 소극적 금리 격차 네. 확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인하하면서 금리 격차를 벌려온 게 아니에요. 네, 네. 적극적 금리 격차 확대가 아니라 네. 소극적 금리 격차 확대고 소극적 금리 격차 확대는 다른 말로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물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금리 격차 확대를 용인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으로서. 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그냥 용인한 거다. 굳이 비유한다면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연인이 남자가 그냥 생리별한 거야. 나쁜 놈인 거죠. 여자랑 남자 좋아하다가. 근데 그런 모습하고 이건 적극적인 금리 격차 확대인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가 만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좋은 여자인데 여자가 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모습은 소극적 이별이에요. 네. 지켜만 보는 거라 적극적 이별과 달라요. 금리 격차 확대가 그렇게 해석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적극적 금리 격차 확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격차라는 면도 이미 2%포인트는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2.25%포인트로 벌어진다? 그것은 또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를 갱신하는 거잖아요. 네. 역사를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한 가지 있고요. 적극적 금리 격차를 벌려가면서까지 한국이 뭐가 도대체 급하지? 한국이 부동산 피해 후발 위기가 굉장히 현실화되나 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높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괜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자금 유출에 좀 강한 움직임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용인해 왔던 모습과는 달리 먼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야기될 부정적 요소가 좀 더 크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6, 7월에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이 먼저 낮추면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것으로부터 한 달 네. 혹은 두 달 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경기 안 좋아요. 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 거 맞아요. 그 부동산 PF 부실이나 뭐 금융 불안이나 이런 문제도 여전히 걱정이 되니 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판단했을 때 금리 인하할 필요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아직 목표 수준까지는 안 왔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 안정은 언제 되느냐?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따지면 24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합니다. 그 정도면 다 온 거네요. 네,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예를 들어서 6, 7월 정도가 되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그러면 네 번째 미국과의 격차만 보면 되네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네 가지 요건이라고 했을 때 네. 약 6, 7월 정도가 오면 되면 네. 금리 인하할 만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 요건 한미 기준금리 격차,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를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금리 더 올려라.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무주택자 입장 어떤 이해관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때는 어떤 특정 이해관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야. 거시경제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시경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역시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달 정도 할 것이다.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본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미국 FOMC 미팅 스케줄이고 네. 한국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스케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8월이네요. 예, 8월 20일. 예, 7월은 어렵고 8월 22일로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6월에. 6월에 네. 인하를 한다. 그러면 7월도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무게 중심을 7월로 두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8월에 한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 번 더 하는 것을 지켜보면 11월에 하는 것을 지켜보면 11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두 차례 8월, 11월. 그러니까 10월에는 지켜보는 거죠. 9월, 10월은. 그렇게 저는 8월, 11월의 가능성을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고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2%의 격차를 뭐 좁히겠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네.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미국이 낮춰만 주면 우리도 어쨌든 같이 낮춰지면서 2%를 약간 유지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낫다. 우리 거시경제가 부담할 만큼의 적정 금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높긴 높다. 3.5%는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은 거고 네. 저축액이 많으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대출이 많은 사람은 낮은 게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관계 입장에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높은 금리를 이게 지금 3.5%가 예전에 비하면 뭐 낮은 금리인데 네. 그냥 뭐 높은 금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2%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부담할 만큼의 금리 일가를 판단해 볼 때 높은 금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부담이 되는 금리인 거 맞고요. 네. 중앙은행이 봤을 때 3.5%보다는 한 2.5에서 3%를 향해 금리 인하를 정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상화 경로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상화 경로가 미국보다 먼저 선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한국도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경기가 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더 나빴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 왔으면 좋겠다. 네. 하고 기대하시는 이해관계자 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달라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분들이 악플 다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23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고요. 그리고 23년 상반기 하반기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23년 하반기가 좋은 경제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그 2023년 경제를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23년 경제가 좋다고 표현하겠습니까? 24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23년이든 24년이든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다만 안 좋은 것끼리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면 23년 상반기가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23년 하반기,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 23년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전히 24년도 안 좋은 경제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래도 경기 흐름에 있어서 바닥은 지난 것이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드릴 수 있는데 분기별 혹은 반기별 성장률로 봐도 23년 상반기가 제일 안 좋고요. 또 우리나라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가격 흐름을 봐도 23년 상반기가 바닥 가격이고요. 23년 상반기가 재고율이 가장 높았고요. 재고율이 그때 이후로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또 신규 투자도 그렇고요. 또 금리라는 부담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중금리는 조금 안정화될 것이고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6개월에 한 번씩 적용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24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라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를 결정짓는 것이고 이제 그 극단적인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흐름이니까 뭐 경기 사이클에서는 변화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도 뭐 약보합 지금 약보합이잖아요. 네. 약보합에서 강보합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강한 상승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네. 뭐 여러 가지면 근데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 공격적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위험 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는 다소 금리보다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여건이 괜찮아지고요. 특히 11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음표가 사라지죠. 네. 대선도 있고.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나죠. 네. 그게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누가 될지 모를 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업들을 만날 때 미국 대선 결과가 결정이 안 됐으니 이쪽 비즈니스로 집중할까 아니면 이쪽 새로운 비즈니스로 집중할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네. 지켜보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물음표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신규 투자를 못.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경향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24년 경제가 좋은 경제 아닙니다. 나쁜 경제예요. 그러나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면 23년 상반기가 그 중에서는 바닥이다라고 여러분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힘든 시기가 계속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네.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끝이 보인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힘든 시기는 네. 아마 24년에도 25년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그렇구나. 어려운 경제지만 네. 그 힘든 정도가 좀 여전히 짐을 들고 있지만 그 짐이 조금 가벼워진다. 네.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금리 얘기 계속 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4년 결국에 이제 하반기고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뭐 두 번이든 뭐 이렇게 낮추는 것도 실질적으로 뭐 9월, 10월 가야지 사실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25년도도 약간은 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25년 정도쯤 되면 네. 거의 이제 금리 인하도 거의 종결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대략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를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중립금리라고 하는 좋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정도로 보는 건가요? 금리를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 만약에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오는데 금리는 만약에 3.5%를 계속 유지한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가 와요. 더 꺾이겠죠. 네, 그 디플레를 또 막아야 돼요. 음. 계속 0점 조정하는 거예요. 네. 물가를 보면서 0점 조정을 하는 것인데 24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1%고 네. 하반기 기준 그리고 25년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2.0%니까 여기서 금리를 서서히 2%에 가깝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디플레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랑 금리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적정 물가, 목표 물가가 2%고 중립금리는 2%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를 안 해요. 네. 근데 잠정적으로 2에서 2.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에서 2.5 대략 한 2.5%를 향해 갈 것이다. 점진적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세도 둔화돼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고성장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나름 2%를 향해 갈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는 가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갔다가 다른 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2%대에 가깝게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춰가는 시기가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이 되지 네. 않을까. 정도로 정확히 볼수 있겠네요. 24년이 그런 면에서 변곡점인 거죠. 금리의 변곡점은 금리는 중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의 변곡점, 경기의 변곡점으로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뭐는 이 금리의 변곡점, 이게 피벗이 변곡점이잖아요. 네. 인상만 하다가 이제 유지하다가 인하로 바뀌는 이 피벗이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곡점은 그것보다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있고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기가 네. 있고 후행해서 움직이는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지 금리의 변곡점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시장이나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리
떨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금리 떨어지면 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신규 사업 해보겠다. 그 지점이 거의 미국 대선 결과도 나온 시점 아니겠는가. 네. 그 지점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뭐 몇 달 더 못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지나면서 이제 물음표들이 해소가 되면서 네. 하나하나 좀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중국, 뭐 미국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금리 이야기까지 다양한 얘기 한번 해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부익남이었고요. 김광석 실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